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만 교수가 보내드리는 뉴노멀 광장 네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진인 저온산의 시무 7조에 대한 얘기를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 못다한 얘기가 조금 남아서 그 뒷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인 저온산의 그동안에 블로그에서 발표한 그 여러 가지 몇 편의 시라든지 다른 작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무 7조의 그 7번째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6번째, 그 2개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상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천 삼석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도 좀 한번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말로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인의 시 2편을 읽고서 오늘 네 번째 광장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광장 얘기를 매듭 짓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무 7조의 7번째 얘기인 스스로 일신하십시오 하는 대목에서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 백성을 탐하는 과거 유령이다. 그래서 지금 폐하께서는 복수의 눈이 멀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적폐청산으로 외치는 이 적폐청산 그러는데 이 문재인의 적폐청산은 제가 요즘 가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요즘 TV에서 숙종대왕과 장희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숙종대왕이 이제 장희빈의 사랑에 빠져서 왕비를 폐비시키고 장희빈을 이제 그 자리에 갖다 앉혀놓고 그 오래비인 장희재에게 막중한 이제 권한을 맡겨서 한성부윤, 지금 말하면 서울특별시 부시장 자리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렸는데 이 장희재가 참 불황무식한 장희재가 이제 마구 그냥 권력의 몽둥이를 휘두르는데 이 문재인의 그 적폐청산 몽둥이가 바로 이 장희재 몽둥이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마구 이놈 저놈 마구 두드려 잡는 그런 몽둥이질을 하고 있는 것이 요즘 TV에 나오는데 아마 그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저와 동감을 하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몽둥이를 휘두르던 그자가 이제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폐하의 적폐청산, 즉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 유령이 그것이 폐하가 대적해야 될 적이다. 요즘 어떤 SNS상에서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하는 사지 선다형 질문이 하나 SNS에 올랐습니다. 거기에 선택은 1. 김정은, 2. 아베, 3. 시진핑, 4. 문재인. 그렇게 해놓고는 정답은 4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는 과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한 일을 쭉 열거했습니다. 이 사지선다형 질문지 밑에다가 과거 대통령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업적을 남겼는데 문재인 당시는 재임 기간 중에
한 일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에 대한 해악질만 하고 있지 않느냐. 외교상으로는 대외의 병신질을 했고, 그래서 지금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창피스럽다. 창피스러워서 대한민국에 못 살겠다. 이런 그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이 이제 한 일을 말하기 전에 이제 지금 문재인 당신은 재임 기간 중에 한 일이 과연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경제를 어렵게 하고 김정은을 감싸고 국민 갈등에 불지르는 것 이외에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이고 건국과 외교에 큰 업적을, 위대한 업적을 세우신 분이 아닌가. 한미동맹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나라를 대외적으로 이제 떳떳하게 독립국으로서의 선포하고 이승만 라인을 선포해서 일본에 대해서 자존심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뭘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 당신이 그렇게도 미워하고 그렇게도 싫어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고 경제 부흥을 시키고 베트남 파병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국가부를 가져오게 하고 경제 부국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에는 북한보다도 경제적으로도 하위였는데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에 우리나라가 올라서서 지금은 북한의 국민 총생산량의 40배 내지 80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렇게도 뭐 욕을 많이 얻어먹고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태우 대통령 때에 국위 선양을 많이 했습니다. 대소련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국교를 수립했어요. 그동안에 우리 대한항공이 러시아를 모스크바로 날아가지 못했고 북경으로 날아가지 못했어요. 유럽 가는 항공 노선이 중국과 러시아 영공을 날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교 정상화된 이후에 대한항공과 모든 대한 국적기들이 중국과 이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 상공을 날라서 유럽으로 가는데 연료와 모든 경비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엄청난 국가의 일을 가져왔죠. 그리고 외교로 북한을 능가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비로소 인천 국제공항을 만들고 고속철도를 만들고 IT 인프라를 깔아서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전 세계 IT 1위 국가로 만드는 데 공헌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고 문민정부를 시작했으며 하나회 군벌을 해체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이와 같은 다른 대통령이 하지 못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 산업진흥과 초탕평 정책에 성공한 그런 대통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체결하고 제주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이라크 파병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러한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오늘날 이렇게 홍수와 가뭄을 막고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세계 금융위기 중에서도 우리 한국 경제가 6% 이상의 그 놀라운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게 만든 이러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한국 신용등급을 일본 신용등급보다도 위로 한국을 끌어올린 그런 대통령입니다. 일자리가 40만이 증가되었고 G20 국가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독도 표기를 과거 일본식 표기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것을 한국식 표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 국가에 원전 6개를 수출하는 이런 일을 계약을 체결했으며 녹색기후 기금을 본부를 한국에 유치를 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 전교조를 불법화하고 통진당을 해산하고 한미 원자력
정책을 이제 성공적으로 수립했으며 F-35 스텔기를 도입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이런 놀라운 업적들을 수립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재임 기간 중에 뭘 했느냐? 문재인 적폐청산 방망미밖에 휘두르는 것 이외에 다른 한 일이 뭐가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 재임 기간 중에 적폐청산에서 그 실적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 보낸 사람들의 징역형 연도수가 도합 100년이 넘습니다. 100년 모두 합치면은 100년이 넘는 그런 적폐청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을 하고 21세기 죽창가를 불러대는 나라로, 그리고 조국 파동을 조국 법무부 장관, 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그 비리 그를 이제 감사주고 내가 조국 장관에게 빚을 졌다 하는 이러한 창피스러운 말을 뱉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추미애 대통령 파동은 아직도 그 아들 휴가 문제 이런 문제들로서 아직도 이제 그 파동이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국방, 외무장관, 안보보좌관, 국정원장이 전부 다 우리 국민들 정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극좌파, 좌파 이런 그 사회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기용해서 자리에 앉히고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를 거들내고 있습니다. 한미 훈련을 폐지해서 안보 문제, 안보 해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임박했고 전방 초소를 파괴하고 방어시설 철거하고 철조망 잠수정 방어시설들을 전부 걷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유사시에 마음껏 이제 내려오는데 거주장이 되는 모든 이런 대전차 방어시설이라든지 대잠수함, 잠수정 방어시설 같은 거 다 걷어내버리고 해변가에 철조망들을 다 걷어내버렸습니다. 원전, 탈원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탈원전은 참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1년 내내 자동차 팔아서 벌어들여야 될 이 수익금, 다른 어떤 무역과 어떤 산업을 통해서도 벌어들여야 되는 수익보다도 이 원전을 해외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익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탈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들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탈원전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믿을 만한 그런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날 역대 정부 장관 출신 과학계 원로 13명이 탈원전 철회 요구 건의문을 대통령에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이죠. 2019년 12월 17일에는 세계 저명 과학자들이 원전 없이는 기후 변화를 대응할 수가 없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게재한 그런 원고입니다. 그리고 유럽 의회는 기후 변화의 재앙을 막으려면은 원자력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오히려 원자력이 지금 원자력 기술 그리고 원전 건설 이것이 오히려 앞으로 기후 변화가 우리 인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오히려 필요하다. 이런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는 각국과는 원전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각국 선진국과 많은 그 경험이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런 선진국가들이 오히려 원전 건설이 우리 인류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재앙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원자력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만은 지금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전 세계 460개 원자력 발전소가 원전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는 지금 극소수 중에 극소수인데, 그 중에서 대만이라든지 또 스웨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에서도 지금은 오히려 과거에는 탈원전 해야 된다 그랬지만 지금은 돌아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만에서는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약 59%, 60%가 탈원전을 에서부터 탈원전에서 다시 돌아와서 원전 건설하자 하는 주장이 60%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에서. 스웨덴은 78%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 호주도 역시 탈원전에서부터 이제 원자력 지지 정책으로 지금 국민 여론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문정부 탈원 정책은 4가지로 요약을 되는데, 신규 원자력 건설 백지화, 설계 수령에 도달한 원전의 계속 운행을 금지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지하고,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고, 월성 1호기를 폐쇄해서 완전 가동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새로 건설될 1400메가와트 원전 6기가 60년간 생산할 전력은 500조 원의 가치를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전 24기가 이제 약 400조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 여기에 원전을 수출하지 못하는 아랍에미리트 등 수주받아 놓은 국가의 그 손해, 원전 건설하지 못한 손해, 이것이 약 100조 원 정도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국가 손실이 약 100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짓을 왜 이 정권에서 나라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도록끔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그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낭비하고 이제 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남미의 그런 망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 베네수엘라라든지 또 유럽의 그리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과거에 그 나라들 잘 살았습니다. 잘 사는 아주 부자 나라로 잘 살던 나라들이 지금 완전히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고, 나라 경제가 완전히 폭망해 버렸습니다. 그런 나라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이, 이것이 현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다 퍼주고 국민들에게 이제 파퓰러 정책, 인기 정책으로 그냥 무조건 퍼주고 그렇게 해서 나라의 모든 재정 곳간을 거들 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죠. 일자리, 양질은 줄고 저질만 양산해서 이 일자리 이 문제로 54조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적폐를 청산하는데 정적을 잡는 만능방망이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라 망가뜨리는 일만 하고 있다.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설문에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그랬을 때에 그 SNS에서 나와 있는 누가 작성해서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4번이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방부 장관에게 어떤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국방부 장관이 더듬거리면서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주적이 누구냐고 물은 그 사람이 그 대답에 대해서 만약 북한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현재 여당으로 있는 그쪽에서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공격을 할 것이고, 자기 장관 자리도 이제 보장 떨어질지 추풍낙엽으로 날아갈지 모르니까 머뭇머뭇하고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국방장관이 주적을 말하지 못하는 이 나라, 이것이 나라입니까? 예.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취임사 원고를 써준 사람이 끝내겠다 대신에 불붙이겠다로 오히려 써야
지금 현재 폐하가 하고 있는 짓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군의 법도는 제 자신마저 품을 수 있으나 폭군의 법도는 제 자신 또한 해치는 법이니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통치를 끝내주시옵소서. 간신의 글은 제 마음 하나 담지 못하나 충신의 글은 삼남한상을 다 담는 법인데 오히려 소인이 우국충정을 담아서 피와 눈물 대신하여 하오에 올려오니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제 이 7번째 조목에 일신하옵소서 하는 부분이었고요. 6번째 헌법의 가치를 지키옵소서 하는 이 조목에서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헌법 유린, 헌법에 정면 도전하고자 하는 미치광이 같은 자에게 훈계하고 매질하는 상소로 보입니다. 이 나라에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사람 같은 사람이, 시민들이 사람 같은 사람이라면은 이에 대해서 다 통쾌함을 맛보았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항목입니다. 헌법 1조에 뭐라고 쓰여 있는 것인지 읽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자인 것처럼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지도자에게 이 백성들이, 이 나라 백성들이 이제 그러면 그 지도자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그 지도자를 뽑은 이 나라 백성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광우병 파동과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 운동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헌법 1조를 덜먹였던 자가 그 자리에 앉자마자 헌법 1조를 부정하는 대형 무도, 민족 반역자, 국가 반역자가 하는 짓을 하다니 헌법에 의거해서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고, 그 박근혜 대통령 파면시킬 때에 헌법에 의거해서 파면시킨다 하면서 그 파면시키는 절차와 모든 것이 완전히 반헌법적인 짓을 저질렀습니다. 헌법에 의거해서 이제 대통령에 선출이 됐고, 헌법에 의거해서 선서하고, 헌법에 의거해서 직무수행을 하고, 헌법에 의거해서 이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 하면서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과연 그러냐? 헌법을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 헌법에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고 인간의 권리에 침을 뱉어서 헌법이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둘러서 오늘날 이 지경의 나라를 거들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헌법이 조각조각 깨어지고 민심이 조각나서 흉흉하며 온 나라가 쪼개져서 개싸움판을 벌이고 있사온데 그 꼴이 처참하기가 이를 데 없사옵나이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를 잡아족치시어 무주택자의 지지율을 얻겠다고 노심초사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제를 지정을 하고 임대차 3법을 강행을 하심은 헌법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사문화시키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그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그래서 폐하께서는 머리 좋고 우수한 천재들과 능력이 저하되는 이런 학생들을 한 교실에 넣어서 하위 평준화,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이 이것이 과연 능력에 따라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헌법 31조 1항을 사문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6.17 대책은 뭡니까? 임대사업자를 희생양으로 소급입법을 가동을 시켜서 그들을 토사구팽시키는 것은 내 집 마련의 꿈에 들떠있는 백성의 중도금을 막고 그 뒤통수를 후리치는 것은 헌법 13조 2항의 소급입법 금지에 위배되는 헌법을 무시하고 깨뜨리고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까?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것마저 말살하여 개, 돼지의 표본으로 삼고자 한 바 백성의 재산권 행사에 법적 처벌 운운하면서 급박해서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을 박탈하시니 정말 이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 가치를 이제 깨고 있다는 것에 근거를 잘 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해학적으로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휘저어서 우스개로 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지금 이 대목은 실제로 이 헌법 조문과 현재의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지시 이러한 헌법 조문에 위배되고 있고 반헌법적이고 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도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왜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느냐 하고서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나마도 이제 진인 조은산이 이런 전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신해서 이렇게 상소를 올려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죠. 백성들은 무주택자, 다주택자로 갈리고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갈리며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갈리어서 서로 물고 뜯고 씹어대며 쥐어짜고 이사온데 이제 또 무엇으로 갈라놓을 일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참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정말 참 아마도 이 상소문이 시무 7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읽어봐야 되고 아마 읽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비서진들이 이것을 읽고 요약해서 이 내용들을 정황을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어야 했고 또 했을 줄로 압니다. 만약 안 했다면은 이 비서진들 다 모가지 날려야 되죠. 이 비서진들 해야 될 일들 안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이 시무 7조를 안 읽었으면은 조목조목 이 시무 7조를 읽으면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해설하고 있는 제 해설도 좀 같이 이렇게 그 읽으시는 것이 그 이해에 파악에 좀 더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문 대통령 부디 이 시무 7조는 꼭 읽어서서 이것을 적폐청산의 또 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국가를 국가에 애국하는 이런 그 애국 시민의 충정심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이 애국할 때에 국가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행복은 이 애국하는 국민들이 많을 때 진인 조은상과 같은 이런 애국하는 국민, 애국 충정에서 이런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듣고서 약으로 쓴 약이 몸에 이롭다는 걸 생각하시고 듣고서 국정에 이것을 많이 참고를 하시고 도움을 얻으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진인 조은산이 시를 몇 편 이렇게 자기 그 블로그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또 이미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떠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 자체의 낭독만 나오지 이 시에 대해서 좀 실론적으로 시평론적으로 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시를 읽어드리고 이 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몇 말씀 좀 이렇게 이 조은상 씨의 시적 정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몇 말씀 좀 하고자 합니다. 아들에게라는 시가 있는데요. 네가 커서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을 때에 네가 아는 나는 엄하고 딱딱하고 건조한 내 바램과 호기심을 경계하고 방해하려는 늙으수레한 꼰대에 지나지 않겠지. 아버지의 말씀에 성의 없는 대답으로 일관하며 아버지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고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멀리하던 그때의 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시간이 더 흐르면 알아줄까. 너로 인한 걱정에 잠 못 이루었던 나의 하얀 밤들을 시간이 더 흐르면
알아줄까? 너보다 작아진 초라한 아버지를. 그래도 아들아, 오늘 아빠는 회식 자리가 한참인데도 고물고물한 내 얼굴이, 아기자기한 내 손발이 그리워서, 아빠하고 부르는 내 목소리가 그리워서 집으로 달려가고 있다. 세월이 흘러 너를 위해 변해버린 아빠의 모습에 그런 나를 외면하고 멀리해도 아주 오래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너도 나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하루 종일 끌어안고 깨르륵 함께 웃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라 아들아. 참 좋은 시입니다. 저 자신도 이런 시를 아들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목을 붙인 시가 있습니다. 어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저 시들도 좀 읽어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시간 관계상 오늘 같이 이제 함께 읽어 드렸으면 좋은데, 우선요 조은산, 진인 조은산의 실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래의 아빠상이죠, 그죠? 이제 그 아빠가 두 아이의 아버지, 39살 된 아버지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늙으스레한 꼰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그 아들이 지금 현재 39살의 아들은 아주 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아빠를 이해할 나이가 되면은 그때는 이미 나는 늙으스레한 꼰대가 되지 않았겠는가. 미래의 아빠상. 과거의 나의 어린 시절,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그대로, 이 롱펠로의 시가 생각나죠. 모든 어른들은 그 아이였을 때의 그 아이가 어른의 아버지다. 그런 롱펠로의 시가 생각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알아줄까? 아들 걱정하던 아버지. 과거의 내 어린 시절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시간이 흐르면 아들도 알아주겠지. 아들 걱정을 하는 아버지. 회식 자리 포기하고 아들 보러 집으로 달려가는 아버지. 공감이 가죠. 사랑했던 너의 어린 시절 기억, 그 기억을 이제 아버지가 그 기억에 그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을 아름답게 형상화한 세상 아버지들의 부탁이다. 공감이 갑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아들이 너무 빨리 커버려서 불행한 아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길 가면서도 꼬물꼬물 그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아들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들은 너무 커버려서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참 아들이 너무 빨리 커서 불행한 아버지라는 말을 해봅니다. 밥그릇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밥상그릇 창가. 총각 시절에 나는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내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잔잔한 수면이 넘치지도 않고 말라 없어지지도 않게 끌어안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니 이젠 이런 젠장 이게 뭔가, 누가 내 밥그릇에 돌을 던지네. 잔잔하게 나를 비추던 맑은 거울이 깨어지고, 일렁이는 물결은 이제 이놈의 밥그릇에 너 자신만을 비출 수는 없다고 말해 주었네. 어쩌겠는가, 잘 살아봐야지. 물과 기름이 섞일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는 있지 않는가. 냉면 위 육수에 참기름을 올리면 더 맛있기도 하니까 말이야. 그래, 그렇게 살다가 첫째 놈이 생기다가만 얼굴로 튀어나왔는데, 아이놈이 내 밥그릇을 냅다 발로 차버리네. 작고 가벼운 내 깡통 같은 밥그릇이 땡강 소리를 내며 처박혔고, 굶어 죽겠다 싶어 급히 주워다 보니 바닥에 금이 가서 물이 줄줄 새고 있네. 그래도 예쁜 내 자식이라 좋은 집 살게 해주고 싶지. 좋은 옷 입히고 싶고 맛있는 음식 먹이고 싶어 깨진 밥그릇에 물을 붓노라. 야근에
휴일 근무에 쇠가 빠지는데 앞불사 지나친 사랑을 하였느냐. 둘째가 나왔다네. 이놈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팔다리를 아동바동거리며 분유통을 빨다가 이제 지아버지 등골 한번 빨아보자고 하고 속삭에 겉삭에 돌돌돌 말려 집에 왔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다 말인가. 이제 내 밥그릇이 깨어질 일만 남았네. 휴가의 마지막 날인데 홀로 남겨져 고저녁한 나의 밤이 이렇게 슬프도록 아름다운 것. 마누라처럼 달콤한 달콤 삽사름하고 아들놈처럼 골 때리고 딸자식처럼 순한 이 한 병의 소주가 있기 때문이겠지. 소주 맛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보, 걸레가 되어 찢어진 밥그릇을 걱정 마시고 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간수하겠소. 대신 이 작은 소주잔만은 당신이 지켜주시오. 그대 마지막 잔은 나를 위해 들어야겠다. 브라보 아버지를 위하여, 브라보 남편을 위하여, 브라보 밥그릇을 위하여. 이런 참 재밌는 시인데요. 이런 그 식구 중에 일부를 시무 7조 같은 이런 상소문 가운데서도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인용해서 끌어다가 그 비슷한 표현을 한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밥그릇 창가, 이 밥그릇은 그저 밥그릇에 누군가 돌을 던진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총각 시절에는 밥그릇 걱정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밥그릇에 물을 채워 넣으면은 물 표면이 잔잔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내 밥그릇에 누가 돌을 던진 것 같이 물결이 밥그릇에 물결이 파장인다. 즉 이제 생활이 점점 더 이제 각박해져가는 긴장을 더해가는 그런 그 삶의 어떤 그 점층적인 어떤 그 무게감을 여기서 싣고 있죠. 물과 기름을 섞일 수 없지만은 냉면 육수 위에 참기름은 조화를 이룬다. 물과 기름이 떠돈다. 우리가 같이 혼재할 수 없는 것을 물과 기름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냉면 위에 참기름은 그 혼재가 아니고 조화를 이룬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가족이 늘어나니 밥그릇이 새는 듯, 자식 늘어나니 벌어도 깨진 밥그릇에 물 붓는 격이다 그 말이에요. 지나친 사랑,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휴가의 즐거움, 소주 한 병, 아내와 마시는 맛, 소시민의 일상을 노래하고 있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진인 조은상은 이런 시라든지 자기 블로그를 통해서 써진 다른 것들을 볼 때에 뭐 글 쓰는 그런 어떤 타고난 어떤 기프트가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시원스럽게. 근데 문제는 글 쓰는 자가 과연 이런 시국에 대해서 이태백이처럼 그냥 술만 마시면서 그냥 그것을 한탄하고 노래만 하고 김사과처럼 그냥 그렇게 보낼 것이냐, 아니면 두보처럼 정말 진지한 삶 가운데서 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승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면서 옳은 길로 이끄는 데 있어서 자기의 재능과 이 모든 천부의 그런 기프트를 쓸 것인가. 조은상에게 다시 한번 조은상을 사랑하고 또 조은상을 시인 조은상을 참 부족한 은사로서 이해해보고자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이제 이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방송이나 또 이런 글 같은 거 이런 것은 여러분들 같이 소통하는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을 앉혀놓고 칠판에 분필로 글 써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스럽게 할 때는 말도 잘 나오고 생각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참 신이 났는데 신바람이 났는데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물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미국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시고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카나다, 남극, 북극,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 다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달랑 이렇게 그 유튜브 방송을 위한 이런 그 기구 하나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쑥스럽고 힘이 듭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자 수 올라가고 댓글이 이렇게 좀 유익한 댓글들이 올라오면 제가 힘을 얻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